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독서 처방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합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네. 혹은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은 나는 지금 이제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관심이 생겼는데 어떤 저자 혹은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예를 들면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 무슨 책을 보면 그게 뭔 소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 하면은 이제 오늘 소개하는 공부 그렇게 이제 갈 수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구라를 좀 풀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의 뭐 소설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 사람의 다른 책들 뭐 한 10권 있던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나요? 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유의 다른 작가는 또 누가 있나요? 이런 거. 하여튼 책 읽기와 관련된 질문들을 아무거나 막 던져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조언을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라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법한 분을 또 모셔가지고 저희가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물어봐서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라디오 @ doc.co.kr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의 저자 엄기호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 공부란 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쓰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엄기호 선생님께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이제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엄기호 선생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잘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과 그다음에 엄기호 선생님께서 여러 현장에서 접한 분들의 목소리들이 책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재밌게 읽히거든요. 사회과학 책 중에서는 페이지 터너에 페이지 터너에 해당하죠. 사회과학 책 중에서는 소설책 넘어가는 속도의 한 반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모 인터넷 서점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공부란 책을 프론트에다가 올려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 서점의 MD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에 올려놓는 건 뭐냐면은 이 책이 좀 이렇게 약간 팔릴 법하다. 그리고 팔았을 때 독자들한테 욕을 별로 안 먹는다라는 이제 뭔가가 있을 때 이제 딱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인문사회학 책 중에서는 페이지 터너 라는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앞부분이 특히 페이지 터너였어요. 굉장히 너무 막 재밌고 명쾌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식의 스토리거든요. 뭐 대한민국 공부 연대기 그게 이제 학교의 분위기 혹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부하는 이유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이 이제 비공식적인 거고 앞부분이 이제 공식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소위 얘기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시기라고 보통 영화로는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말죽거리 잔혹사 딱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왜 공부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를 하는 거죠. 신분 상승. 신분 상승.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하고 달라서 6.25 때 우리는 다 거지가 됐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거지가 됐다고. 아주 일부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모두가 같은 출판사였으니까 아이러니하게 어떤 게 되냐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그 도구가 뭐냐 했을 때 사기를 치든가 아니면은 뭐 조폭이 되든가 그 두 개가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분들이 사람들이 가려고 사람들이 했던 가려고 제가 했던 아니라 본인이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하면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가면 모든 게 풀리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가면 고시에 못 붙어도 고시에 못 붙어도.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인맥까지 같이 생기는 네,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문화자본 뭐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게 세트로 다 굴러오는 근데 거지 안 풀리는 않습니까?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되게 고생하시고 잘 안 풀린 분들. 네. 뭐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이라고 제가 얘기를 그런 하는데 시기가 한 90년대 90년대 초반 초반까지. 정도까지는 이어지는 거죠. 예. 중반 정도까지도 뭐. 그리고 예. 요거를 가장 꽃피웠던 게 이 신분 상승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꽃피웠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이 금지가 되고 사교육이 완전히 다 금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학력고사. 학력고사였고 있잖아요. 많이 외우고. 그래서 아주 예. 일부의 그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진짜 엉덩이 무거운 놈이 예. 하는 그렇죠. 이제 이상한 체제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신분 상승기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은요 부모도 정신 차려요. 네. 내가 우리 아들 딸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된다. 이런 이제 부담감이 이 생기시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있는 내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주면은 음. 우리 가세가 확 살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이런 한 거. 명 예, 한 명. 해가지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난리난 집에서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대한 이 그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대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전 두 분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아유 우리 기호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호강을 시켜주려고 저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막 부담을 나한테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아니, 지금 호강시켜 드리세요. 지금 실망이 크시죠? 저는 많이 실망하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조금 더 얘기한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반학교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개기는 문화가 그렇죠. 그 당시에. 문화, 예. 그래서 학생들 저는 문화가 말죽거리 만들어지는 잔혹사 생각했는데 이제 끝에 네. 이제 뭐 다 학교 유리창 부수면서 그 권상우죠. 네. 권상우가 대한민국 학교 네, 다 뭐 뭐 하라 하라 그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형적인 그런 걸 그렇죠. 상징하는 이게 같이 거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90년대 오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학 진학률이 한 30%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네. 90년대 초반까지는 그 전에 훨씬 적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대학 갈 사람 중심으로 공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문제가 되는 수능에서 변별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변별력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변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변별시키는 거니까 이게 학력고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져 이게. 어차피 전체 학생의 30%만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그들만 순서를 세우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 30% 그 중에서도 또 압적을 최상위를 변별시켜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밑에 그러니까 70%는 당연한 거고 30% 중에서도 소위 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중상위권까지도 풀기 어려워지고 일부는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특히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제 이 수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 변별력 중심에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 테크닉이 있거든요. 테크닉 써가지고 밑에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권 친구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와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근데 또 학교는 다 모아놔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집단을 뺀 아주 일부. 나머지 사람들은 무의미한 학교 갈 거죠. 이유도 사실은 없죠.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고 공부도 재미없고. 근데 학교는 이미 신분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또 폭력적으로 군사문화랑 그렇죠. 결합해서 이제 체벌하고.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안 가도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네. 다른 식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네.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안 가면은 난리 났었거든요. 안 가면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경찰서 끌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당연히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교복을 입고 배회하거나 혹은 그때 교복 자유였으니까 교복을 안 입고 배회하더라도 당장 경찰이 너 이리 와봐 불량 해가지고 청소년. 우린 비행 지나가는 청소년이죠. 그 젊은 청소년을 보고 그냥 학생이라고 부르던 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5%? 뭐 많이 봐줘봤자 10% 정도 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90%의 학생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 고통스러운 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이제 반학교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그럼 저 90%를 버리고 가는 공부가 공부냐? 그렇죠. 교육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어떤 좌우 연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였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이게 행복은 그 성적순이 아니죠. 자유주의자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좌파 있잖아요. 좌파 이르기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행복이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상승도 뭐 행복의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에 아주 이 권력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두가 동의하는 시대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종교조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탈학교, 대안학교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90년대 예,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두 번째 내 멋대로 해라. 예, 뭐 이런 식의 신세대 내 문화들. 멋대로 예, 해라라는 신세대 내 말도 멋대로 해라, 나오게 뭐, 예. 되고 그건 뭐 자본주의에 발전하고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게 소비 자본주의, 네, 네. 문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탈학교. 네. 그 이제 이 당시에 공부의 목적은 그 이제 한 9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한참 그런 얘기들이 90년대 중반쯤부터 한 두 번째 시기는 한 10년 가나요? 그러면? 굉장히 짧습니다. 아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97년에 IMF를 맞이하면서 불과 몇 년. 정말 짧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 정말 리버럴했던 사실은 그때가 시기라고 저기 애청자분들은 딱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응답하라 1994 딱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아니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기는 탈학교 문화 탈학교 뭐 이런 문화라고 걸로 얘기를 대표되고 하죠. 뭐 짧았으니까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나요? 그럼 뭐 학교 안 가도 이제 되고 이런 거죠. 그게 그 다음 시기랑 결합을 해가지고 또 지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어떤 지옥을 만들어내냐면 꿈을 가져라. 예. 그리고 자아 실현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꿈이라고 하는 말이 자아 실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된다. 하지만은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게 공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등장 자체는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이 해방의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진짜 너를 위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이나 학력고사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너의 자아를 실현하는 무슨 공부를 해라. 뭐 음악가가 되고 싶으면 음악을 언뜻 열심히 들으면 하고 되게 팬시한 말이잖아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네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러면 그 말이 뭐가 이제 틀린 건가요? 그 말을 했던 부모들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죠. 아마 두 스님이 뭐 못 들었을 건데 왜냐면 그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그 뒤에 세대부터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네가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좋은 대학 가야만 행복하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부모가 90년대에 생겨요. 교사도 생기고. 근데 이건 해방의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말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이게 이제 생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존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짐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꼭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은 뭐든 잘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골프를 잘하든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죠. 골프를 잘하든 야구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노래를 잘하든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를 보면 많이 이제 생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성공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아주 일부와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뀐 게 공부를 잘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특별히 높아지거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은 고작 가능한 게 현상 유지 정도. 그쵸. 진짜 열심히 해야 현상 유지 정도. 이게 요새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줄게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부모들한테 강의 가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피식웃으며 너나 잘 살아. 내 걱정은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너나 잘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시대로 이제 제발 바뀐 거죠. 제발 우리한테 짐만 대지 마라. 네 앞가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내 노후 방해는 하지 마.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아이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무슨 호강을 시켜줄까 이 시대는 갔어요 완전히. 손자 손녀 학비까지 내놓으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짐이나 안 됐으면 좋겠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로 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를 호강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었던 시절이 그럼요. 분명히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공동연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신분 상승이 아니라 계급 재생산만 해도 성공한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않아도 부모하고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만 좀 유지하면 해도 이거죠. 성공인 거죠. 그 근데 그것만 해도 성공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부모만큼 잘 살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이런 서술이 계속 나오던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를 보면은 그 학생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단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입시로 인해서 벌어지는 고통이었고 그 무의미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별 쓸모도 없는 걸 너무 어려운 걸 공부해야 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면 지금 학생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라든가 그 계층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그 위치 있지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고통이 완전히 분화가 된 고통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 교육담론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엄교 선생님께서 메모를 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며 성과를 내는 학생 방금 한 걸 나눠보면 중산층 부모 밑에서 막 예민하지만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학생 중산층 이하에서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 왕따 당하는 학생 저소득층의 알바를 해야 하는 학생들 이렇게 다 분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 입시의 문제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입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입시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건 맞는데 그 고통이 어느 계층의 어느 지역의 학생들한테 집중되어져 있고 그 얘기가 되면 될수록 어떤 학생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고통은 고통으로 얘기가 아예 안 돼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특히 고3이라고 지칭되는 이 학생들의 고통의 문제를 단일화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그 시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의 그 담론으로 그냥 생각하는데 보는 게 가장 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 다양한 고통을 당하는 걸로 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되게 웃기는 얘기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세 번째 시기에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학교 가는 게 별로 안 고통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그 부분 읽으면서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었네요. 그래도. 그 진짜 제가 이게 한 5년 몇 년 전부터 제가 사실 이 책의 그 핵심적인 걸로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학부모 면담을 왔는데 A라는 학생의 면담이 왔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우리 A가 학교를 그렇게 되게 즐겁게 가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그 교사가 아 그렇지 않아도 저도 A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오는 게 즐겁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그랬더니 뭐가 제일 재밌어?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이요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건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것까지 가버렸냐면은 한국이 학벌 사회라고 하지만 학벌의 하부는 붕괴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 하지 않는다면 대학 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인서울할 정도로까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뭐 내가 뭐 하려고
꼭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서 학교도 그런 친구들을 막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 때라도 막 분필 던져가면서 깨워가면서 공부는 안 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버려 둬요. 그럼 학교 가면은 이제 정말 이게 5년 전에 한 친구가 한 얘기고 제가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학교 가면요 친구 있죠. 자고 싶으면 자죠. 밥도 주죠 요즘은. 요즘에는 밥도 주죠. 근데 이런 말 밥도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냥 수업은 재미없는데 자면 된대요.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친구 시간 놀고 그래서 그럼 야 그래 진짜 고통스러운 거 없어?라고 물었더니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는 걸 제외하면 별로 안 힘들다는 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 이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와 공부와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게 누가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지냐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가르침, 그다음에 배움의 즐거움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되게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라는 책 자체가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런 친구들이 공부의 기쁨 혹은 공부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책에 썼지만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그 학기 초에 그 너 어떤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냐, 한 학기 동안 아니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같이 공부할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학생들 뭐라면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달라.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오버하지 마요. 선생님 오버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고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강의할 때 교사들한테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근데 책 읽으면서 이제 또 약간 아마 애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약간 공감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교사들도 있고 부모들도 열심히 하려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고 막 가능하면은 이제 토론으로 좀 뭔가 아이들의 고민 같은 걸 좀 들어보려고 하고 약간 진보적인 86세대 부모들 이런 부모들이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별로 그 애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부모는 이게 똑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절절함이 있었던 건가? 당신들이 공부를 못했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많은 수가 그러셨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제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연필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아버지가 당신은 그 세상에 제일 좋은 소리가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무 애잔하잖아요. 책에다가도 쓰셨잖아요. 너무 애잔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책을 많이 사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제가 읽은 책이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책을 읽으면 저 책은 네 나이에 안 맞는데 뭐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이 책이 낫지 않을까? 이제 계속 이런 개입 속에서 사실 개입으로만 끝나는 게 같이 읽고 토론하자 그러고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골 때리는 발달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책에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애가 밝고 건강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밝고 건강해야 되냐면 한 점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해야 돼요. 왜 이거 강조하냐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노이로제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너무 책을 좋아하면 또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막 뛰어놀아야 되네. 그게 어린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 딱 부합을 해야 되는데 애가 뭐 엄마 나는 그냥 책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애가 희귀꼬물인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친구들을 하는... 못 사귀면 어떡하지? 그렇죠. 뭐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병리학화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 과정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 근데 이 부모들이 이제 그거에 딱 맞춰서 관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유도가 형격하게 떨어져요. 이 관리된 자유에 가깝죠, 사실. 그 이제 그런 상태는 이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애가 공부를 잘한다. 이게 별로 다행은 아닙니다만은 다행히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뿌듯해요. 역시 내 교육 방침이 맞았다, 양육이 맞았다. 이러는데 이럴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안 되면 이제 화를 엄청 내죠. 뭐가 문제냐 도대체. 예, 그래서 내가 뭐 네가 뭐 너를 뭐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있냐, 뭐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한 적이 있냐면서 근데 뭐 엄청 닥달을 합니다. 근데 그 닥달 중에서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왜 저렇게 닥달을 할까 하면서 들어봤더니 이건 우리 세대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부 좀 했다는 특히 486 집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386과 그 밑에 90년대 세대들 있잖아요. 이 특징인데 뭐냐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말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합리성. 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네. 거. 뭐 이런 걸 지나치게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말싸움에서 부모를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예전에 부모님하고 말싸움하면 막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든다 이래가지고 두드려 맞고 두드려 이제 맞고. 그랬죠. 대들다가 두드려 맞을지언정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리가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또박또박 못하는 존재에 대한 경멸감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아이랑 자기 그 자녀 아이랑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누는데 애가 말을 제대로 못할 때 부모가 어떤 표정이냐면 이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경멸하는 표정이에요. 한심해하고 되게 한심해요. 아니 얘는 이렇게 말도 못해. 지 생각을 아니 말하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말 못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집안에 형제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공부를 잘하면 나머지가 다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변에도 보면 부모들이 막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사회적 지위가 좀 높고 막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집안일수록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지.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나오는데 자기가 막 연대를 가면 자기 집안의 문제아가 되는 뭐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계속 부담스럽고 그럼요. 엄마 아빠만큼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엄마 아빠만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말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똑바로 말해. 그렇죠. 왜 너는 말을 똑바로 못해? 뭐 말을 하란 말이야. 맞아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뒤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제가 단속사회 때부터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배웠다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학교화된 언어가 아닌 거는 말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화된 언어의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말을 말로 인지를 못 해내는.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말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친구가 말을 배워요. 근데 닥달만 하는 거죠. 왜 말을 제대로 못하냐. 또박또박하게 말하라.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못하냐. 그러니까 학교화된 말로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미 이 친구의 말은 학교화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나는 말하면 안 되나 보다. 말을 하면 욕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건 없는 건 거죠. 왜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데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듀이가 얘기한 거대로 보면 이게 우리가 겪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존 듀이. 그 겪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말과 글을 학생들이 그렇게 겪어버려요. 말과 글을. 어떻게 겪냐면은 내가 뭔가 겪었잖아요. 그럼 그 겪은 걸 말로 하고 글로 하면서
나한테 새로운 어떤 지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통찰 같은 것도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뭔가 말하고 글을 하면은 욕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은 힘들고 괴로운 걸로 겪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끔찍한 걸로 겪는 거죠. 사실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 뒷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공부가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쭉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좀 모자라는 느낌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이렇게 될까 과연?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아마 저자로서 어떤 비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좀 단초를 제공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실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교사든 아니면 부모든 아니면 진짜 자기가 공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애청자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책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게 당신한테 지금 주어진 게 뭐고 당신이 다룰 줄 아는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룰 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더 잘 다루게 되는 것이지.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었죠. 예. 그래서 다룰 줄 모르는 다룰 수 없는 거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싶느냐라는 질문보다 네. 저는 훨씬 중요한 질문이 네가 뭘 다룰 줄 아느냐 또는 네가 뭘 다루고 싶으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비제도 교육 특히 그 제3세계라고 얘기한 저개발 국가들 있잖아요.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게 영어로 인디지너스 피플인데 뭐죠? 이게 아무튼 소수부족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게 소위 제도 교육, 근대 교육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많은 NGO들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이냐면 매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체 교육이라 해서 이제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하거나 노래라거나 뭐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룰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목적은 뭐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다룰 줄 알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룰 줄 아는 걸 가지고 자기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세계를 재현하게 되고 자기네들의 세계를 분석하고 언어화해가지고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룰 줄 아는 게 뭔가 그다음에 뭘 다루고 싶은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인간이 자기의 최종 도구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몸. 네.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내 몸을 정말 능수능란한 도구로 만든다는 건 어려운데 대신에 어떤 도구냐면은 그 다른 도구 있잖아요. 우리 몸 밖에 있는 도구. 그걸 다룰 때 인간이 되게 기쁨을 느끼거든요. 내가 다룰 줄 알게 되면 능수능란해지는 거고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유로워지는 과정인 거고 이 자유가 사람한테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취미라고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다루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제가 취미잖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너가 뭘 다룰 줄 아느냐, 뭘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좀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마우스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가 갑자기 그쵸 제가 그건 잘 다루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구를 얘기할 때조차도 학교화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만 학교화된 도구가 있어가지고 그 도구를 잘 다루는 건 잘 다루는 거라고 인지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콤플렉스거든요. 말을 잘 다루시잖아요. 말과 글 이것도 도구거든요. 뭐 절 다루는 거 보면 선배도 잘 다루고요. 아니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각나요. 지난번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한테 나는 어떤 걸 잘 다루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해서 이제 저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끼리 토론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람을 잘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사람을 잘 다루는 인물이네. 그렇죠. 사람을 잘 다루는 건 되게 중요하다. 사람을 잘 다뤄야 뭐 정치인도 되고 뭐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도구를 잘 다뤄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뭐가 되고 싶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바로 공부의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재밌네요. 네. 예.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부라는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가장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또 네. 고민하는 네. 교사들 교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음. 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면은 충분히 좀 생각들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법한 이 난이도거든요. 책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 같은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예, 전혀 그런 계열은 아닌데 공부하는 게 정말 그렇게 죽도록 싫지도 않고 공부도 곧잘 하는데 음.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좀 이게 대학생이나 그 이런 청소년 분들 대학생들 중에 지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공부에 네. 지쳤는데 좋네요. 공부에 지친 분들을 위한 책이다. 네. 그리고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둔 부모들, 네. 예, 그리고 공부에 지친 아이들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교사들, 예, 그리고 교육 정책 이런 거 펴는 사람들, 교육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읽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응? 그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학교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 저는 이런 거 좀. 딱 그분 생각했어요. 그 김상곤 네. 지금 어쨌든 교육부 장관 되셨잖아요. 또 부총리. 저는 그분이 좀 읽으면은 좀 내가 바쁘셔가지고 그런 누가 요약이라도 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공부에 지친 분들 그리고 뭔가 공부가 좀 기쁨이 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공부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저는 정말 약간 좀 뭔가 새롭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공부의 저자 엄기호 선생님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네. 책걸상 다음 시간에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